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이미 서약을 하셨습니다. 저는 서약한 적 없어요. 속아서 온 거라고요. 그럼 제 딸은요? 제 가족은요? 저 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한 여성의 절규가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디에도 닿지 못했어요.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은 3만 4천 명이 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유를 찾아 스스로 남쪽으로 왔죠. 하지만 그 중 단 몇 명, 아주 소수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땅을 밟았습니다. 통계는 그들을 오차범이라고 불렀어요. 법은 그들을 국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14년, 한 여성이 매일같이 외쳤습니다. 나를 북으로 돌려보내달라고요. 자유의 땅에서 그녀는 자유를 잃었어요. 귀향을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분단이 만든 가장 견고한 철조망은 휴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리고 한 국가의 법 속에 있었어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복이 옵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리영희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자랐고 평양에서 재봉사로 일했어요. 43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제 전부였죠. 평양의 봄은 늘 짧게 느껴졌어요. 추운 겨울이 끝나면 어느새 더운 여름이 왔으니까요. 그 짧은 봄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약을 구할 돈이 없었어요. 재봉사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딸 영금이는 16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고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영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환하게 웃으며 칭찬받은 이야기를 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 웃음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살리고 영금이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게 엄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동네에서 중개업을 한다는 여자가 찾아왔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중국 가서 2달만 일하면 된다는 말이 너무 쉽게 들렸거든요. 공장에서 옷만 만들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쉬운 일이고 큰 돈을 벌 수 있고 할머니 약값은 문제 없을 거라고요. 밤마다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방 안은 좁고 어두웠고 약 한 봉지 구할 돈이 없는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찾아와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고 다들 잘만 돌아왔고 2달이면 금방이라고요. 령금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없으면 어떡하나 싶었죠. 하지만 2달이면 돌아올 수 있다는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압록강을 건널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영금이한테 말이라도 하고 올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브로커는 서두르라고만 했습니다. 국경 검문 시간 지나면 못 건넌다면서요.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안도했어요. 이제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는 제 여권을 가져갔어요. 잠깐만 보관하는 거라고, 안전하게 맡아두는 거라고 했습니다. 일 끝나면 돌려준다는 말에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허름한 집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엔 저 말고도 여자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북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있으면 공장으로 데려다 준다는 말을 믿으며 저는 그 좁은 방에서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손에는 비행기 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가는 비행기 표였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을 때 브로커는 한국 가면 돈 더 많이 준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면 더 좋다고요. 저는 고개를 격하게 저었어요. 안 된다고,
저는 2달만 일하고 평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딸이 있고 어머니가 아프다고 소리쳤습니다. 브로커가 제 팔을 세게 잡았어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지금 여기서 거부하면 너도 나도 죽는다고. 이미 돈 받았으니까 그냥 가라고요. 울었어요.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평양 방향을 바라봤어요. 령금아, 엄마가 잠깐만 길을 잃었어. 금방 돌아갈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울었어요. 옆자리 사람이 휴지를 건네줬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이게 꿈이면 좋겠다고, 눈 떠보니 평양 집에 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비행기는 계속 남쪽으로 날아갔고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공항 직원이 뭔가를 물어봤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복 입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탈북자냐고 물었고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오라는 말에 저는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차에 타서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어요. 높은 건물들, 많은 차들, 화려한 간판들이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평양으로 돌아가지?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탈북자가 아니라고, 속아서 왔다고, 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조사관은 서류를 펼치며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름, 나이, 주소, 가족관계를 물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다고 말했을 때, 연금이라고 16살이라고 말했을 때 목이 메었어요. 어머니도 계시고 제가 꼭 돌아가야 한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이미 남한 땅에 발을 디뎠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말이요. 제가 뭘 잘못했냐고, 그냥 어머니 약값 벌려고 나왔다가 속은 건데 왜 여기 갇혀 있어야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조사관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얻은 거라고 말했어요. 자유요? 이게 자유예요? 제가 원하지도 않은 자유를 왜 강제로 주는 거냐고 물었지만 더 이상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도 없는 좁은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령금아,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 엄마는 지금 남쪽에 있어.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 마음속으로 계속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 누구를 아는지 다 물어봤어요. 저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니까요. 조사 다 끝나면 보내주는 거냐고 물었을 때 조사관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도 이해 못했냐고, 이제 남한 사람이니 북으로 못 간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 자유를 얻은 거라고 하지만 딸 없이 사는 게 무슨 자유인가요? 결국 서류에 서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썼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생기고 주소가 생기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리영이었어요. 평양의 리영이, 령금이 엄마 리영이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졌을 때 거기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북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여기 적응하면 괜찮다고, 돈도 주고 집도 준다고요. 저는 적응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돌아가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돌아가려고 하냐고, 여기가 더 나은 데라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거기 있고 가족이 거기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은 제 마음을 모를 겁니다. 하나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컴퓨터 사용법, 은행 이용법, 취업 준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수업에 참석했지만 머리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강사는 집중하라고, 나중에 사회 나가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사회 나갈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령금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할머니는 좀 나아지셨을까? 혹시 제가 안 돌아온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엄마는 꼭 돌아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들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정착금을 받았어요. 200만 원이라는 돈이었습니다. 제 손에 처음 쥐어진 남한 돈이었어요. 담당자는 환하게 웃으며 이제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집도 지원해주고 취업도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이 필요 없다고, 평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아직도 그 생각이냐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더군요. 현실이요? 제 현실은 평양입니다. 여기가 아니라고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준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짐을 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래 있을 곳이 아니니까요. 곧 평양으로 돌아갈 거니까요. 그날부터 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몰랐지만 일단 썼습니다. 평양에 사는 리령금에게 엄마 리영이가 보낸다고 적었어요. 령금아, 엄마는 지금 남쪽에 있어. 속아서 온 거야.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고 있어. 엄마를 데려갈 방법을 찾아줘. 할머니는 좀 나아지셨니? 밥은 잘 먹고 있니? 엄마는 매일매일 너를 생각해. 편지를 들고 우체국에 갔을 때 직원은 북한으로는 개인이 편지 못 보낸다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지만 정부 기관을 통하면 모르겠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통일부를 찾아갔어요. 북으로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제 딸에게 보내고 싶다고,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 개인 서신 교류는 현재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제 가족이 거기 있는데 소식도 전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하나원에서 배운 대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북한 편지 보내는 방법, 남북 가족 연락, 이런 단어들을 쳤어요. 하지만 나오는 건 전부 이산 가족 상봉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처럼 최근에 헤어진 사람, 그것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남쪽에 온 사람에 대한 정보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21세기인데 가족한테 연락 한 번 못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서서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갔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 뭘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탈북자가 아니라고, 속아서 남한에 온 사람이라고, 북에 제 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래도 여기가 더 좋지 않냐고, 왜 돌아가려고 하냐고 물었어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 가족이 거기 있다고 대답했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구경거리였을 뿐이었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저는 리영이라고 어머니 약값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브로커에게 속아 이곳에 왔다고요. 저는 탈북자가 아니라고, 자유를 찾아온 것도 아니라고, 그저 돌아가고 싶은 엄마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딸 영금이가 평양에 있다고, 16살밖에 안 된 아이가 할머니랑 둘이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를 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했어요. 기자 한 명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벌받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남한에 다녀왔다는 이유로요. 그건 저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제 딸을 봐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남한에서의 삶은 어떠냐는 질문에 이게 삶이냐고, 매일매일 딸 생각만 하면서 사는 게 삶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기사가 작게 났어요. 역탈북 원하는 여성 등장,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어요. 인터넷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북한 찬양하는 거 아니냐, 간첩 아니냐, 의심스럽다, 탈북자 코스프레 하는 건가, 자유를 주는데 왜 거부하냐,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었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간첩도 아니고 북한을 찬양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요. 탈북민 단체 관계자가 찾아왔을 때 그는 이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같은 사람 때문에 다른 탈북민들이 피해 본다고요. 제가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다 그런 줄 안다고, 힘들게 여기 와서 자유를 찾은 건데 제가 그걸 다 망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이야기가 모두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든다고, 그만두라고 했어요. 저는 멈출 수 없다고, 제 딸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커뮤니티에서도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피했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광화문으로 나갔어요. 손팻말을 들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제 딸이 거기 있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가끔 누군가 멈춰서서 정말 북한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제 가족이 거기 있다는 거라고, 그래도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냐고, 새로 시작하면 제 딸을 버리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추워졌지만 매일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추운데 여기서 뭘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딸을 만나고 싶다고, 북한에 있는데 속아서 여기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딸 생각나서 미치겠겠다고, 울지 말라고, 방법이 있을 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줬어요. 떡 한 봉지를 주고 가신 그 할머니의 손길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떡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부에 탄원서를 냈지만 돌아오는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귀화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현행법상 북한 지역으로의 귀화는 불가능합니다. 법은 저를 가뒀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이 제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번엔 더 많은 기자들이 왔습니다. 저는 납치된 사람이라고, 제 의사와 무관하게 이곳에 왔다고, 국제법상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 아니냐고 말했어요. 저를 북으로 보내달라고, 아니면
최소한 제 가족과 연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편지도 못 보내고 전화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게 자유라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외쳤어요. 기사는 꽤 크게 났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프로 불만론에 그냥 여기서 살면 되잖아. 왜 저래? 북한 공작원 같은데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광화문 광장 한쪽에 천막을 치고 단식 투쟁을 시작했어요.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단식 100일째까지 갈 거라고 정부가 응답할 때까지라고 손팻말에 적었어요. 처음엔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몸은 점점 말라갔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니까요. 제 딸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론이 다시 찾아왔을 때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건강은 괜찮냐고요. 건강은 중요하지 않다고 령금이를 못 만나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대답했어요.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물을 건네며 이러다 죽는다고 죽으면 딸은 누가 만나냐고 말했어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여기서 죽으면 령금이를 영영 못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사는 더 이상 단식하면 위험하다고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만둘 수 없다고 제 딸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대답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뒤에도 천막으로 돌아갔지만 몸이 너무 약해서 예전처럼 할 수가 없었어요. 단식은 결국 끝났습니다. 정부는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고 저는 그냥 쓰러진 거였어요.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벽은 넘을 수 없다는 걸요.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북한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중국을 통하면 가능하다고, 돈은 좀 들지만요. 저는 얼마든지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100만 원을 줬어요. 정착금으로 받았던 돈이었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령금아, 엄마야. 엄마는 지금 남쪽에 있어. 속아서 온 거란다.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고 있어. 너는 잘 지내니? 할머니는 좀 나아지셨니?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해. 꼭 다시 만나자. 한 달을 기다렸어요. 2달을 기다렸습니다. 그 단체에서 연락이 왔을 때 편지 전달했다고, 답장이 왔다고 말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조국은 배신자를 원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자라고요? 저를 배신자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령금이가 쓴 거냐고 물었지만 북한 당국에서 보낸 거라고 했어요. 령금이 편지는 어디 있냐고, 제 딸 편지는 어디 있냐고 소리쳤지만 이게 전부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찢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북에서 온 유일한 답장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령금아, 엄마를 배신자라고 생각하니? 엄마가 널 버리고 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생각할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시 그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그 답장이 정말 북한에서 온 게 맞냐고, 령금이한테 직접 전달된 건 아니지 않냐고 물었어요. 개인에게는 전달이 안 되고 당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 편지가 령금이한테 간 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다시 보낼 수 있냐고 물었고 돈이 또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내겠다고 제발이라고 애원했어요. 또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았어요.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령금아, 엄마는 배신자가 아니야. 속아서 온 거야. 제발 믿어줘.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번엔 답장조차 오지 않았어요. 그 단체가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과 연락 같은 건 애초에 없었고 저 같은 사람들한테서 돈만 뜯어낸 거였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200만 원, 제가 모은 돈 전부를 잃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아픈 건 령금이에게 편지조차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보험회사였습니다. 이름도 바꿨어요. 김연이라는 한국식 이름으로요. 동료가 오늘 실적 좋다고 말했을 때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말투가 좀 특이하다고 물었을 때 북에서 왔다고 대답했어요. 아, 탈북자구나. 힘들었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탈북자라는 단어가 싫었어요. 저는 탈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람들한테 설명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김연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리영이었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2개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하나는 나만의 서류 속에, 하나는 딸의 기억 속에. 어느 쪽이 진짜 나일까? 아니, 둘 다 나다. 하지만 둘 다 불완전하다. 회사 사람들은 저를 잘 대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과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항상 마음 한쪽이 평양에 가 있었으니까요. 주말에 같이 놀러 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바빠서 안 된다고 대답했어요. 맨날 바쁘다고 가끔은 좀 쉬라는 말을 들었지만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면 령금이 생각이 더 났으니까요. 유엔 인권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저는 납치 피해자라고 브로커에게 속아서 남한에 왔다고 제 의사와 무관하게 왔다고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가족은 북한에 계시냐고 물었을 때 딸이 있다고 령금이라고 지금 21살쯤 됐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한국 정부에는 이야기했냐는 질문에 수없이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저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는 해보겠지만 장담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저를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요. 국제 언론이 저를 취재했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 같은 매체들이었어요. 외국 기자가 자유를 거부하는 거냐고 물었을 때 저는 자유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강요된 자유를 거부하는 거라고 자유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선택권이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벌받을 텐데라는 말에 그건 감수하겠다고 딸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기사가 나간 뒤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지지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녀는 한국인입니다. 정부 대변인이 간단하게 말한 게 전부였어요. 다시 광화문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유엔에 보낼 탄원서 서명을 받았어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서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예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힘내라고, 딸 꼭 만날 거라고, 저도 엄마 입장이라 마음이 아프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명은 10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걸 들고 유엔에 제출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남한에 온 지 7년이 됐습니다. 령금이는 이제 23쯤 됐을 거예요. 결혼은 했을까요?
아이는 낳았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을 때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을 때 저는 오래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평양으로 갈 거라고 대답했어요. 상사는 웃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던 거죠. 그 얘기 그만하라고 이제 현실 받아들이라고 말했어요. 현실이라는 단어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딸 없이 사는 게 현실이라고요? 밤마다 령금이 꿈을 꿨어요. 어린 령금이가 저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빨리 와. 엄마 없으면 무서워. 꿈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세상이 멈췄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제 정말 평양으로 못 가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국경이 닫혔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시간 동안 저는 평화로웠어요. 어차피 못 가는 거 조급해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편지를 계속 썼습니다. 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썼어요. 령금아, 엄마는 오늘도 너를 생각해. 세상이 멈췄어. 코로나라는 병 때문이야. 너희 쪽은 괜찮니? 엄마는 걱정돼. 건강 챙겨. 편지는 서랍에 쌓여갔습니다. 1장, 2장, 100장, 200장. 세상이 다시 열렸을 때 북한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유엔에 편지를 썼어요. 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믿습니다. 45살이 됐어요. 남한에 온 지 12년째였습니다. 회사 동료가 결혼 안 하냐고 물었을 때 저는 결혼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고 나이가 문제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저는 이미 가족이 있다고 북에 있다고 말했어요. 동료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냐고 했을 때 새로 시작하면 령금이를 버리는 거라고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어느 작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책을 쓰면 령금이가 볼 수 있을까 하고 물었어요. 북한에서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알겠냐고 언젠가 전해질 수도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동의했어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퍼지면 언젠가 령금이한테 닿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몇 달 동안 작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14년이라고 물었을 때 엄마니까라고 엄마는 포기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령금 씨가 저를 기억할까요? 기억하든 안 하든 저는 엄마라고 그게 제 정체성이라고 말했어요.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평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동했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서울 변두리 원룸에 살고 있어요. 처음 들어왔던 그 방입니다. 짐은 여전히 다 풀지 않았어요. 언젠가 떠날 거니까요.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평양에도 눈이 내릴까요? 오늘도 편지를 써요. 령금아, 엄마는 아직 평양을 꿈꾼단다. 14년이 지났지만 엄마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날까지 엄마는 기다릴게. 엄마가 죽거든 내 죄를 압록강에 뿌려다오. 거기서라도 북쪽 바람을 맞고 싶어? 편지를 쓰다가 문득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47세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섞였고 눈가엔 주름이 생겼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14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리영이다. 평양 사람 리영이. 령금이 엄마 리영이. 창밖에 눈이 계속 내립니다.
어딘가 평양의 하늘 아래 영금이도 같은 눈을 보고 있을까요? 바람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도 매일 남쪽 하늘을 봐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영금아, 기다려. 엄마가 꼭 갈게. 살아서든 죽어서든 꼭 돌아갈게. 1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평양에 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저는 자유를 잃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니까요. 분단이 만든 가장 긴 수감 생활 14년, 철조망은 휴전선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도, 법 속에도, 사람들의 편견 속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철조망을 넘는 것,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령금이를 만날 그날을 꿈꾸며